네, 안녕하세요. 김수현 변리사입니다. 또 동차 합격생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차 합격률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모신 동차 합격자분들은 또 득점도 상당히 고득점으로 동차 합격을 하셨다 보니까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 중에 동차 합격생들이 여러 분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두 분을 특별하게 모시고 인터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저희 최주은 합격생부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62회 변리사 시험에 동차로 합격한 최주은이라고 합니다. 1차의 경우는 평균 84.16점으로 합격을 하였고요. 2차의 경우는 민소법 44.66, 특허법 55.66, 상표법 62.33, 저작권법 60.66점으로 평균은 54.22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62회 이번 변리사에 합격한 김지우라고 합니다. 저는 1차는 88.3으로 합격을 했었고 2차는 특허 51.66, 민소 50.66, 상표 60.66으로 평균 54.33으로 합격했습니다. 정말 사실은 놀라운 점수예요. 올해 민소가 되게 좀 채점이 좀 짰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민소까지도 이렇게 잘 하셨으니까 뭐 동차로 합격하기에 충분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분 다 그 동차로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 초기에 세웠던 큰 전략은 혹시 어떤 게 있었는지. 우선 저는 큰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잡았었는데요. 첫 번째는 공부를 대하는 태도, 두 번째는 동차 합격에 대한 집착, 그리고 세 번째는 효율보다는 꾸준함을 선택했습니다. 공부에 대한 태도를 먼저 말씀을 해드리자면 저는 한빛 1차, 2차 종합반 출신인데 그 종합반에 들어갈 때부터 가장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패턴은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차 합격에 대한 집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동차 합격을 틈만 날 때마다 세뇌를 시켰거든요. 동차 합격 외에는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동차 기간 때 동차 기간을 정말 열심히 보내야 기득이 합격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기득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동차 합격을 계속 세뇌시키고 있던 상황이었다 보니 마음속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고 그 정도로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효율보다는 꾸준함인데요. 저는 공부를 할 때 효율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되돌아보면 이게 저한테 가장 적합한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매 순간 열심히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때부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 그럴 때마다 효율을 생각해서 몸 상태 괜찮을 때 더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2차 때의 기간이 훨씬 더 고통스러울 텐데 1차 때부터 그런 효율만 따지다 보면 2차 기간을 버틸 수 있는 내성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때부터 어떤 상황이든 꾸역꾸역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했던 게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1차, 2차 다 종합반 소속이었는데 사실 처음부터 동차 생각이 막 크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봐서 제 동차 합격의 가장 큰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는 단기 목표 세우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장기 목표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를 않아서 좀 나태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작년에 1차를 진입했을 때 1월에 진입했는데 막 3월, 4월이나 뭐 심지어 저는 11월까지도 내년 2월에 후반에 있을 1차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초반부터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학원에 다니면서 매 주마다 있던 테스트랑 아니면 월말고사 등을 저의 단기 목표로 잡아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2차 때도 사실 3, 4월에는 7월에 있을 2차가 도저히 1차랑 또 다르잖아요. 문제가 전혀. 그래서 더 실감이 안 나서 그냥 매주 있던 GS를 저의 목표로 삼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이제 종합반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차와 2차를 혹시 병행하셨는지, 만약에 병행하셨다라고 하면은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간략하게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작년에 종합반을 7월에 들어오고 나서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민소법을 병행을 했었어요. 그때 1차 공부도 했었고 민소법 공부도 했었고 학교 중간고사도 병행을 했어야 됐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민소법 강의를 선택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지옥반 관계자분들이 뭐 지금 민소법 공부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혼나야 된다고 누가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민소법 보냐고 하셨어서 제가 책도 가리면서 몰래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때 체력이 많이 안 좋아져서 체력을 조금은 보완을 하고자 진남 3층에서 그 밤 11시가 되면 다 불이 꺼져 있고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혼자 아이패드를 들고 내려가서 홈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저기 안 무서워요? 저기 많이- 불 꺼지면 되게 무섭던데. 네, 많이 나는. 무서운데 그 책상 위로 올라가가지고 2주 정도 체력을 조금 보완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9월, 10월 때도 지구과학을 아직 안 들었었고, 그리고 생물도 제가 너무 하기 싫어서 12월부터 좀 제대로 했거든요. 강의는 앞에서 듣고. 그래서 병행을 할 수 있는 성적이 아니었어요. 자연과학 때문에. 그래서 1차, 2차를 병행하지 않았어요. 네, 좋은 선택입니다. 네, 만약에 1차, 2차를 병행했으면은 제가 김지우 합격생은 제가 저 1차 때부터 들어서 알거든요. 여기 없었을 수도 있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신 선택인 것 같고, 그러면은 두 분 다 이제 최좋은 합격생 같은 경우는 뭐 효율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효율을 추구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했거든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했거나 조금 내가 이걸 단순화해야겠다라고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1차 때랑 2차 때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차 때는 제가 유일하게 서브노트를 만든 과목이 있긴 했어요. 물리랑 화학 공식이랑 기본 개념들을 각 과목별로 한 A4 용지 3, 4장 정도 잡고 좀 컴팩트하게 적은 다음에 그게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반복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저는 일단 동차생이다 보니 사례집을 민특상 3과목 전부 과감하게 포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물리적으로 그리고 좀 절대적으로 공부량이 기득이나 그 이상인 분들보다는 적기 때문에 기본서 통합기랑 GS 공부에 큰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동차생 치고는 그래도 GS를 많이 가져갔던 것 같은데 민소법 같은 경우는 4월, 5월, 6월 실전 GS 총 3개 가져갔었고 특허 같은 경우는 기초 GS, 실전 GS 2개, 콜라보 GS 이렇게 가져갔었고 상표의 경우는 기초 GS, 실전 GS 1개, 콜라보 GS 이렇게 가져갔었고 상표는 전부 김세원 변리사님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민소법 같은 경우는 사례집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나지혜 변리사님께서 제 얘기를 듣고는 기본서 암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례집을 두껍게 가져가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셔서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득분들께서도 사례집은 뭐 풀다가 못 푸시는 분들 계신데, 사례집은 당연히 풀면 좋지만 이걸 제대로 안 풀면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 우리 김지우 합격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1차 때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 전제가 저희 종합반에서 판례 암기를 해서 그 전제인데 특허 기본서 회독을 안 했습니다. 저는 객관식 문제를 더 많이 푸는 걸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객관식 문제에 있는 해설을 정말 열심히 보긴 했습니다. 물론 기본서를 아예 안 본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정리되어 있는 도표나 이런 것들은 생각날 때마다 보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 좀 생각이 안 나는 개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좀 그 부분만 정독하기도 하고 이렇긴 했지만 시간을 정해서 회독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특허 기본서를. 그리고 1차부터 저랑 같이 독서실을 쓰신 분들은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 자리에 포스트잇이 엄청 많이 붙여있어요. 그래서 그 포스트잇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꼭 암기해야 하는 거,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것들을 좀 적어놨었는데 그게 1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서 한 1월 달쯤에는 오히려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꼭 봐야 되는 것만 정리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시험 3주 전에 단권화를 했습니다. 3주 전에 하는 게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전 오히려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단권화하면서 더 한 바퀴 돌리면서 더 정리가 됐던 거. 그리고 2차는 언니랑 같이 했어서 스터디를 그냥 거의 모든 과목을 다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동일합니다. 근데 두 분은 진짜 질문도 많이 하고, 뭐 이제 실제로 붙을 줄 알았어요. 동차로 붙을 줄 알았는데, 본인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이제 근데 강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붙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점자가 보기에, 이거는 무조건 합격이다 라는 답안지를 만드시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이제 과목별 접근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상표법, 특허법, 민법, 그리고 뭐 민사소송법 좀 다 포함해가지고
과목별로 공부 시간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전체를 10으로 잡았을 때 1차에서는 민법 3, 특상디 3, 자연과학 4 이렇게 가져갔었고 2차의 경우는 민소법 6, 특허랑 상표를 3, 그리고 선택 과목에 1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부했는지는 제가 합격 수기에 되게 자세하게 적을 예정이라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것을 참고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합격 수기를 참고해 주세요. 저도 먼저 1차 때 비율을 말씀드리면 민법 4, 특허 3, 상표 2, 디자인 1, 자연과학 4였는데 전체가 10은 아닙니다. 전체 10을 기준으로 안 잡았고 그럼 뭘로 잡은 거예요? 그냥 비율로 잡았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1차는 제가 강의를 좀 많이 들어서 거의 모든 강의를 들었어요. 민법은 특히 다 들었고 나온 모든 강의를 다 들었고 특허도 객관식 문제 풀어주는 강의 빼고는 다 들었고요. 상표도 다 김세현 변리사님 거 들었는데 중급 강의까지 다 들었고 디자인도 다 듣고 네, 그랬습니다. 그 2차는 언니랑 같이 했었는데 그때 다시 10이 아니긴 한데 비율이 민소가 7, 특허 상표 합쳐서 3, 그리고 디자인이 1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배분했고 민소가 점점 뒤로 갈수록 압도적으로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동차분들께서 너무 이제 벅차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가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이제 내가 꽈락을 안 맞아야겠다. 그리고 어떤 문제 논점이 나오면은 이건 내가 무조건 고득점으로 가겠다. 그런 전략을 짜게 되거든요. 그런 답안 전략이 혹시 있으면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답안 전략을 3가지로 나눴었는데 첫 번째는 목차고 두 번째는 사안포섭이고 세 번째는 따옴표 활용입니다. 첫 번째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답안지를 쓸 때 목차를 보고 이 친구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상표 답안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양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보다는 갑의 A 상표와 을의 B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 적극 이런 식으로 적는다거나 갑의 뮤지컬 명칭 시카고의 인식도 저명 이런 식으로 목차의 모든 것을 최대한 적으려고 했었던 게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사안포섭은 이렇게까지 사안포섭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느낀 계기가 김세현 변리사님 GS를 풀고 나서 중요한 판례들을 판례집에서 정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판례가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게 빅토리아 판례랑 허니버터치 판례인데 허니버터치 판례에서는 도형 부분이 갈색 테두리로 되어 있고 꿀벌 3마리가 의인화되어 있고 날개를 펼치고 날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빅토리아 판례 같은 경우도 폭포수를 되게 생동감 넘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보고 나서 그 이후의 GS도 마찬가지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사안포섭을 정말 구체적으로 적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상표 유사 판단할 때도 배점이 클 때 외관, 칭호, 관념을 각각 따로 목차를 잡아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었던 게 되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따옴표인데 그렇게 큰 전략은 아니고 판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나 문장을 따옴표로 표시해서 채점자 입장에서 조금 수월하게 읽힐 수 있도록 따옴표를 활용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동차 입장에서 고득점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고요. 그냥 하는 거가 좀 급급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하나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답안지에서 내가 동차인 거를 절대 티를 내지 말자였는데요. 그래서 GS에서 본 문제나 엄청나게 A급 문제 아니면 거기서 조금 변형된 문제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 잘 쓰자. 내가 동차인지 기득인지 그 이상인지 모를 정도로 잘 쓰자라는 마인드였고 그래서 목차랑 사안포섭을 외우면서 사안포섭에서도 특히 이 말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문구들을 그대로 크롭해서 따로 써놓고 그걸 그대로 외워서 판례나 이와 유사한 판례가 나왔을 때 그걸 그냥 그대로 써야지 이렇게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채점자로 하여금 나 이 문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해해서 이런 조문과 이런 판례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좀 답안지를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력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동차에 운이 작용은 하지만 운만으로 붙는 동차는 절대 없어요. 실력이 있어서 붙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그 스킬들을 잘 가져가셔가지고 내년에 다 합격하실 수 있도록 잘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특히 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력뿐만 아니라 이제 마인드셋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부 중에 이제 멘탈이 막 흔들릴 때가 무조건 있습니다. 동차는. 예, 그때는 어떻게 다잡으셨는지 부탁드립니다. 제 멘탈을 가장 흔들리게 했던 건 불안함이라는 감정인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저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을 좀 많이 귀찮게 했었어요. 1차 때는 서장철 변리사님을 제일 귀찮게 했었고 2차 때는 저희 친언니한테 연락을 좀 많이 하면서 의지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타인에게 의지를 하니까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사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저 스스로를 믿지 못할 때 저를 믿어주는 그 사람들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지옥반에 있었으니까 지옥반 과장님한테 전반적으로 많은 상담 신청도 했었고 상표 과목에 관련해서는 김세현 변리사님께 질문도 정말 많이 했었고 민소법은 나지혜 변리사님께도 질문을 많이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도 같이 하고 질문도 해결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힘드시다면 주변에 한 사람 꼽고 좀 귀찮게 하는 게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멘탈이 흔들렸던 순간이 당연히 있었는데요. 사실 1차 때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1차 종합반에 있다가 지옥반으로 넘어갔었는데 그때 그 반에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자연과학이 약간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등수가 안 나오거나 약간 이래서 멘탈이 흔들릴 때 그분들이 정작 시험장 가면 지금보다 훨씬 잘 나온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뭔가 저보다 믿음직스러운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더 멘탈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았어서 제가 스스로 변리사 시험을 보기로 했고 그 변리사 시험을 붙는다면 이 지옥반 안에서 이분들과 함께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2차 때는 사실 많이 흔들렸었는데 저랑 언니랑 스터디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좀 오픈된 공간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이 좀 사실 다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엄청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맛있는 거를 주실 때도 있었고 응원한다 라는 거를 좀 많이 들었는데 뭔가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분께서 어찌 보면 경쟁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응원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정말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험 실전 전략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시험 직전 1,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했던 혹시 최종 정리 방법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최종 정리를 할 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게 1차와 2차 모두 시험 전날에 최대한 많은 공부량을 소화해야 된다였고 그러기 위해서 단권화 작업에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1차의 경우는 한 12월 즈음부터 각 과목별로 교재를 선택해서 그 해당 교재에 최대한 많은 오답 표시를 하려고 했고 익숙해진 책이 있다면 그대로 가져가되 책을 바꿀 수 있는 과목 같은 경우는 최대한 얇은 교재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민법 같은 경우는 사실 단권화 교재가 얇을래야 얇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독을 할 때마다 다른 색상의 펜을 사용해서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 확실하게 표시를 해두었고 뿐만 아니라 빈 공간이나 여백에 이거는 내가 다시 볼 때 무조건 외우고 가야 된다 하는 거를 좀 큼지막하게 써놨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했었고 특허와 상표의 경우는 조문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조문을 직접 출력을 해서 조문집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오답 표시들을 다 했었고 뿐만 아니라 말장난을 칠 수 있는 부분인 주체나 서술어나 기관 명칭 이런 부분들을 다른 색깔로 표시해서 그것도 추가적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차와 유사한데 과목별로 한 과목씩 정해두고 그 과목의 교재에 GS 문제나 오답들을 다 표시를 해두고 마지막에 그걸 계속 회독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체적이지는 않는데요. 일단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1차 때는 8시까지 와서 10시쯤에는 집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 2개월 남았을 때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조문집이었는데요. 사실 특허 조문집을 엄청나게 봤고 그때 마지막 날에 시험 전날 또는 전전날에 그 주문집을 딱 펼쳐놓고 첫 장부터 이렇게 넘기면서 약간 여기서 뭐 변경되고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고 다 이렇게 좀 머릿속에 들어왔다. 이 조문집이 다 내 머릿속에 있다. 그 느낌이 딱 오게 조문집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표도 사실 조문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1차는. 그래서 상표도 조문 엄청 열심히 봤었고
왔던 것 같습니다. 2차는 1, 2개월 남았을 땐 7시 반까지 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는 11시 반 또는 가끔 12시에 갔는데 그때도 언니랑 스터디 하면서 같이 했었는데 휴식 시간을 이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저희 스터디 할 때. 그래서 딱 쉬는 시간이 밥 먹을 때 1시간씩이었거든요.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점심시간에 원래 밥 먹고 운동도 못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약간 상태가 안 좋아져서 한 15분? 20분씩은 같이 산책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진남 빌딩 안 가고요. 저기 불 꺼지면 되게 무섭던데. 사실 동차 합격생분들은 지금 1, 2개월의 막판 스퍼트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 그럼 루틴이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루틴 자체가 루틴. 막판 스퍼트랑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최지원 합격생부터 우리 2차 루틴 중심으로, 1차도 말씀 주시지만 2차 루틴을 중심으로 하루의 공부 루틴, 동차 합격의 루틴은 어땠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간단하게 1차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를 했었고 오전 시간에는 무조건 자연과학 공부를 하고 저녁 먹기 전에는 민법 그리고 집 가기 전에는 특상디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진남빌딩 불을 끄면서 하루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2차 때의 루틴은 비슷하긴 한데 한 8시에서 8시 반쯤부터 밤 12시까지 공부를 했었고 지우랑 똑같긴 한데 아침부터 오후 한 4시, 5시 정도까지는 민소법만 계속 암기하다가 저녁 먹기 전후로는 특허랑 상표 암기하고 그 다음에 집 가기 전 딱 1시간에는 선택 과목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빛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거의 항상 마지막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휴식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1차 때도 2차 때도 가장 잠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잠을 풀로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고요. 4월 초쯤부터는 시간이 너무 없고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런 날은 없었습니다. 자, 보세요. 스퍼트랑 별 차이 없잖아요. 1차 때는 저도 아침 8시부터 했는데 저는 한 10시 정도까지만 했고 그리고 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쉬었던 것 같습니다. 1차 때는? 네, 1차 때는 그냥 쉬었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저는 민법을 먼저 해서 민법을 점심시간 먹기 전까지 문제를 엄청 풀고 그리고 밥 먹고 와서 특상 D 풀고 저녁 먹고 와서 자연과학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집에 갔고요. 2차 때는 7시 반 정도까지 왔었고 그리고 11시 반 또는 12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랑 마찬가지로 4시, 5시까지 민소하고 특상하고 근데 민소가 부족해서 또 민소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민소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스퍼트, 막판 스퍼트 1, 2개월에 7시 반에 와서 12시 갔다 그랬는데 원래도 7시 반에 오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동차 기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자체가 스퍼트예요. 3월 때부터 쭉 달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인터뷰 거의 막바지인데 우리 실제 시험장에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 동차인데 나 합격할 것 같다. 아니면은 이거 합격했다. 라는 느낌이 들었나요, 일단? 좀 애매했어요. 모든 걸 쏟아부었다는 맞아요. 맞는데 네. 합격이다 라는 생각은 맞아요. 없었어요. 그냥 이 생각이 들면 합격합니다. 모든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아, 내년에 해도 더 쏟아부을 수는 없겠다. 맞아요. 라는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질문에는 우리 동차 합격자들한테 요구하는 스페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후배들이 동차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랑 그 다음에 동차 합격을 했으니까 가장 고마운 사람에게 영상 편지를 써야 됩니다. 동차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저한테 던져주는 사람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을 할 것 같아요. 동차 기간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통스러웠고 솔직히 말하면 정말 죽도록 공부를 해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공부량과 공부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기득이나 그 이상의 분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동차 합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가능해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능해진다고 저는 강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 포기해야 되는 게 있고 저는 잠과 건강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냈으니까 여러분이라고 절대 못할 건 없고 다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동차 합격 혹은 변리사 최종 합격을 바라고 있는데 그 바라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차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사실 제가 머리가 막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게 좋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대신에 다른 분들과 좀 다른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동차만을 목적으로 이 시험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을 안 했고, 사실 불가능하다고 하면 답지가 불가능한 밖에 없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운도 최선을 다한 자에게 오기 때문에 최선을 남 부끄럽지 않게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도, 그리고 시험 결과 나오기 직전까지도 사실 제 최선의 후회가 절대 없었거든요. 이것보다 더 할 수 없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겠지만 더 할 수 없다.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차만큼 시간 대비적으로 실력이 상승할 수 있는 효율이 나오는 그런 시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차 기간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동차를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영상 편지. 저희 음악이 깔릴 겁니다. 우선 일단 모든 분들을 다 얘기하기에는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저희 친언니예요. 사실 언니가 없었으면 지금 제가 여기 없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멘탈 관리에 언니가 정말 많은 힘을 써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언니랑 저랑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 이런 인생을 살아가자, 이런 삶을 같이 만들어 가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앞으로 우리 같이 날개 펼치면서 같이 날아다니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분은 저희 부모님이랑 할머니인데요. 아빠랑 엄마랑 할머니가 정말 물심양면 도와주시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정말 잘 만들어 주셨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느 상황이든 선택권을 항상 저한테 주시면서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우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믿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줘서 너무 고맙고, 전화를 요즘 하면 아빠랑 엄마가 저를 최리사라고 불러주거든요. 그 말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멋진 최리사로 불러줬으면 좋겠고,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멋진 딸로 성장하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분은 서상철 변리사님인데요. 정말 귀찮게도 많이 하고 제가 너무 감사한 분인데 평소에도 표현을 많이 해서 이미 제가 많이 감사해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데 그분들께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실 것 같고, 다시 더 감사한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 감사한 분은 사실 저희 엄마인 것 같아요. 아침마다 2차 때 특히 제가 걱정되신다고 체력 때문에 밥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밥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락 싸주신 것 때문에 사실 마지막까지 버텼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아버지랑 오빠를 빼낼 수 없겠죠. 네, 항상 뒤에서 많은 표현은 해주지 않지만, 아버지가 되게 무뚝뚝하신 분인데 많은 표현은 해주지 않지만 많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 많이 알고 있고, 오빠도 사실 붙었을 때 저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도 항상 응원해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가족 외에 다른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언니랑 똑같이 서상철 변리사님이랑 저는 지옥반 담당했던 과장님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때 저에게 약간 그래도 잘하고 있다. 동차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 너가 가는 길이 맞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자칫하면 무너질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저에게 되게 많이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다들 합격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저희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에는 합격자로 이렇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동차 합격 딱 그 봤을 때의 느낌을 한 단어로 표현해 주세요. 저는 우와 해냈다, 딱 이 느낌. 쩐다.